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선서팀의 반발이 쿠데타적 항명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 약식 문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2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된 점들을 들어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다, 또 재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정 장관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 이 네, 한 부분에 20여 분 정도 했으니까. 예, 저도 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김만배, 유동규가 징역 8년을 받았고요.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러한 배임 횡령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 그리고 뇌물 관련 액수도 400억 없는 돈을 환수하는 걸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20만 페이지의 사건 기록과 190회의 공판을 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예. 특가법상 배임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형법은 좀 엄격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2천억 정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추진 보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민사소송, 지금 한 5억 정도 민사소송을 했는데 예. 금액을 더 키워가지고 제대로 좀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뭔가 강백신 검사나 또 여권 한동훈 대표가 관련 없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가 없고 의혹만으로 이렇게 탄핵까지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오늘 출근길 문답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일단 이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가이드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이어서 이거는 좀 논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장동 일당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총 5명입니다. 예. 총 5명인데 이 중에서 실제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은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명이죠. 네. 이동규하고 정민영이고 나머지 3명은요. 실제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명 중에서 2명만 높은 형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적어도 과반수 넘게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추징금 문제가 있습니다. 추징금이 너무 턱없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추징금을 6,100억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된 거는 430억이죠. 그럼 나머지 5,683억 원은요. 김만배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가 저는 8년형을 다 안 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8년이 그대로 간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년 살고 한 3, 4년 살고 5,600억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뭐 이런 일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굉장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심한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욱 씨입니다. 남욱 변호사는요. 1,000억을 추진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추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욱 씨는 4년을 아마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살고 나오면서 1,000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야, 내가 4년 정도 감옥에 살다 나와서 1,000억을 챙길 수 있으면 1,000억이면 재벌 수준 아닙니까? 보통 재벌과 똑같은 생활 수준 하려면요. 현금이 200억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5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4년 옥살이하고 1,000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실패한 수사, 실패한 재판인데 이거를 자화자찬해서 성공했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국민들에게 이거는 오히려 사과를 하면서 재판 개입에 재판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예. 개입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직위에서 물러나야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 의혹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소송 지휘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알아서 잘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했고 검찰에서 알아서 소송 자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백신 검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무부 장관이 마치 소송을 취소한 것처럼 금지시킨 것처럼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차장과 한 통화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누가 그런 허위 사실을 전했는지 본인은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허위 내용을 유포했는지 저는 강백신 검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대장동 수익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뭔가 좀 포퓰리즘적으로 내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7,800억이라는 돈은 전체 수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익에서 뭔가 비용 또 이자 비용으로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5천억 정도를 수익으로 받고 거기서 판시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보다 더 많이 가져간 돈이 1,100억 정도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마구잡이로 저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되지만 허위 사실은 유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 단체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에게 5억 손해배상했습니다. 뭔가 의지가 있으면 정말 큰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5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단체장이 정신 차려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와 함께 앞서 이제 그 신중하게 판단해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했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항소 포기 외압이 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그게 사실상 항소 포기에 대해서 외압을 넣었다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자, 왜냐? 이 당시에 며칠 전이었죠. 정진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 결재를 다 했습니다. 즉 항소하라라고 수사팀과 이제 공판팀 그리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7분 정도 자정 이제 마감되기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는 대검에서 어렵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했던 거 하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건 적절하지 않죠. 그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미 접수가 다 대기된 상태인데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대검 검찰 연구관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산이 어디겠습니까? 용산이면 민정수석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받고 있는 김현지 씨도 떠오릅니다. 자, 용산 어디선가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법무부 관계도 고려했다. 법무부 어디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거나 또는 검찰 연구관을 통해서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뚜렷한 증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외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아까 예. 뭐 추징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명백한 것은 이겁니다. 남욱 씨는 1,000억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영원 전혀 뭐 추징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6,100억을 추징 요구했지만은 거기에 7%에 해당하는 435만 추징됐다는 겁니다. 7%만 추징금 내고 나머지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의 외압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금 야권의 의혹 제기는 정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가 판단한 거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이지. 도대체 강백신 검사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은 무슨 근거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여태까지 정권을 꾸려나갔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이리저리 사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우리랑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경험 말고 실제 의혹이 되는 팩트와 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예. 이 부분 굉장히 황당하고요. 특히 이 검사들이 제가 봤을 땐 일반 고생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아니라 특권 검사들이 요새 막 마구 새를 넓히듯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항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따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야권의 의혹 제기는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정제 아니냐 라면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예. 이거는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KZ라 나옵니다. KZ라는 영어 이니셜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KZ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01번 나옵니다. 401번 나오는 판결문이라 그러면 그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들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 만약에 항소가 포기되고 그다음에 형량이 대폭 낮춰지고 추징금이 전부 다 대장동일 때 가져간다 그러면 그 이익은 곧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판결문의 논리 구조상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결문에는요, 이 대장동 사건의 수뇌부,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이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기획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결문에서 지금 적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도 아주 뜨겁게 좀 논쟁을 벌여주고 계신데요. 여야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조작 기소다, 수사 외압이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야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에는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답변을 들어보죠. 지금 이렇게 많은 일평 검사들이 이제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에 있는 이제 전산망이 내부, 네, 있습니다. 내부망. 이 내부망이 있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항명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총장 대행부터 해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도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평감사들을 보기에는 이거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법치대로 하면 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항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사례가 바로 이 적용된 이 대장동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형사재판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올해 4월 달에 낸 자료 보면요. 항소율, 그러니까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걸 다 합하면요. 6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다음 재판 한 번 더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피고인들은 기계적으로 그러면 항소를 하는 겁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 그러고 검찰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소한다 그러고 이거 무슨 기조로 그렇게 잘라서 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항소에 대한 이제 항소율이 60% 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항소를 하는 건데 이거를 엉뚱한 방법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결되지가 않는다. 근원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한다 그러면 항소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조사의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는 동상이몽인 것 같고요. 여야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에게 네네. 정일권 검사가 아이들,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유동규 본인은 3년만 살고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답니다. 누가 봐도 정치검찰이 이번 사안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지려는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조작 수사, 증거 조작, 증언 조작, 증언 회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대장동 수사의 본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까지 또 특검까지 제대로 한번 파볼 생각이 있고 이번에 친윤 검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검사 중에 소수인데 마치 본인들이 다수인 양 이준호 대변인님도 항명이라고 했죠. 공무원 항명하면 조직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명백히 따져가지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항명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남욱 씨가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진술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남욱 씨가 이번에 4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선고받고 1,000억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다 챙길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한테 불려가서 내가 본인이 스스로 진술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사실은 회유 때문에 내가 진술한 거라고 말을 바꾸는 이유가 동기가 명백한 거죠. 4년형 받고 1,000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감당 안 하고 그냥 그냥 기존 입장을 유지해가지고 형을 높게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아마 이런 형량을 낮추되 추징금을 다 가져가 추징금 없이 본인이 배당받은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아마 강력한 말 바꾸기의 동기가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추가 발언을 하셔서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꾸 금액이 예. 저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돈이 그 금액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야의 행보를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하기 위한 당내 TF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견제에도 좀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과 네, 지역위원장을 다 합쳐서 이렇게 워크숍을 한 게 6년 만인데 예. 아마도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운영하는 한강버스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 저반 관련해서 접촉 사고도 있었고 또 정전에 여러 가지 불안한 시설물, 급조된 시설물, 또 대중교통으로서 효용성이 없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만들어 놓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효율성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적절하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 조작 의혹도 있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깨끗한 물, 정수기 선전, 또 정치개혁 이런 아젠다로 서울시장까지 됐는데 사선을 하면서 이런 여론 조작 사기꾼들과 어울리고 또 측근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이런 행태 저는 이번엔 고인물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시정 또 개인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TF까지 출범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명청 갈등이라는 그 이슈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민주당에서 그 뉴스를 덮어버리는 그런 아젠다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번에 APEC 끝나고 나서 성과가 좀 공유되고 국민들 알아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법을 화두로 던져가지고 재판 중지법에 APEC 뉴스가 묻혔죠. 그리고 또 유엔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려고 할 때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슈가 묻혔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의 시선을 모아서 가려고 할 때마다 정청래 당대표가 나와서 그를 방해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제 2인자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너무 빠르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정청래 당대표의 이런 판단에 뒤에 누가 있느냐? 김원준 씨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 사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례가 전부 다 김원준 씨가 방송에서 말하고 나서 며칠 뒤에 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든가 또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자든가 자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송인 김어준 씨와 손발을 맞춰서 뭔가 그 의회를 운영하면서 국정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국정에 딴지를 거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청 갈등의 심각한 화두가 제기되면서 이것을 덮기 위한 전략으로서 좀 조기에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국민의힘의 행보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충청도는 이제 당 대표, 이제 장동현 당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죠. 고향이기도 하고 충청도가 위기 때마다 중심을 잘 잡아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충청도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도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인사도 올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행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이 충북을 찾았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행보를 좀 짧게 평가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뭐 지방선거에서 분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그런 어떤 면회라든지 또 갑자기 그런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광주에 네. 방문한다든지 이게 너무 좀 돌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거에 이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기 전에는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정당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